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쪽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있는 거는 거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쪽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 쪽에 대한 공장들을 미국 쪽에 이전을 원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체 이제 회사인 마이크론도 아직까지는 일본 쪽에 공장이 비중이 좀 더 많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반도체 반등에 대한 여부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시황 자체도 사실 좋지는 않았었고 변동성이 큰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사임당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많은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추후에 더 좋은 시장이 좀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월 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정책을 계속 꾸준히 제시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 캐나다를 이후에 뭐 중국이나 특히 3월 달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우리 국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뭐 1.8에서 1.7 계속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뭐 IMF나 아니면 미국 해외 이제 IB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내 성장률 을 거의 1% 초반대까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특히 외국인 매도수가 굉장히 크게 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4월 10일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옵션 만기이겠지는 하겠지만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12% 반등이 좀 나왔다는 부분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은 국가들에 관련해서 충분히 90일 동안 유예를 또 시켜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예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도 또 한 번 이제 90일 유예를 한 번 줬던 경험이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중국과 협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어느 정도 불안 요소는 조금 사라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와 특히 아니면 일본, 베트남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미친 여파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산업들이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기본 보편 관세가 10% 그리고 자동차와 이제 철강 쪽이 25%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들은 뭐 인하하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의 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5% 자동차 관세는 물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나 미국 생산하는 자동차 대도수 중에서 판매하는 분량이 거의 한 50% 비중이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정의선 회장이 좀 미국 쪽의 공장 이전에 대한 투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투자 여파들이 추후에 관세에 대한 영향분을 좀 내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세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 불확실성은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락세를 보여왔죠. 그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의약품 쪽 같은 경우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 대한 수출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완전 의약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크사나 아니면은 화이자와 같은 빅파마 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약품 관세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은 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약품 비중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결국에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물론 중국 쪽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있는 거는 거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공장들을 좀 미국 쪽에 이전을 좀 원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체 이제 회사인 마이크론도 아직까지는 일본 쪽에 공장이 비중이 좀 더 많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반도체 이게 품목 관세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반도체 반등에 대한 여부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건수가 한 3-4개가 좀 됩니다. 뭐 첫 번째는 뭐 방위 분담비 인상을 해야겠죠. 그거는 뭐 트럼프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방위 분담비 인상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그리고 알래스카 LNG와 같은 에너지 안보 쪽과 관련된 협상이 지난 4월 9일에도 통상산업부에서도 워싱턴을 갔었고 충분히 좀 협상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알래스카 LNG는 어느 정도 협상 우리가 실익이 없더라도 좀 협상 테이블에서 좀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으면은 또 새로운 걸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 산업에서는 미국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야 워낙 이게 10년 뒤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미 몇십 년 이전에도 한번 실패를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투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만도 일단은 손을 든 상태고, 결국 일본도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만큼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대부분 이제 미국의 LNG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충분히 감안은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협상 여지, 그게 그 90일 이 사이에 이 여러 협상들과 아니면 새로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 이전의 협상, 이 세 개의 큰 협상 세 개가 하나둘씩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 채굴 수급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죠. 4월 10일 기준으로 50만 개일 때 오늘 그냥 2천억 정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만기에 따른 그동안 매도세에 따른 환입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아직 명확하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사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5월, 6월, 7월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이 협상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전반적인 우리 원전도 있고 그 방산 산업이 대표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산 쪽 현대로템 즉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조금씩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특히 우리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두쿠바니 계약도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계약 건의 소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국방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 좀 조기 대선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됐고, 결국에는 추후에 뭐 추경이 그 이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저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대한 모습, 결국 아까 90일 유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90일 유예가 결국에는 7월 달이라고 봤을 때 6월 3일 날 우리가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되게 되었을 때 그 한 달간의 우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경기 성장률에 대한 어느 정도 상향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섹터별로 좀 변화는 있겠죠. 뭐 대선 후보 간의 공약도 있을 거고 그 섹터에 변화가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제 필요성 가진 이유가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물론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저출산도 있을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모습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여당과 야당 간에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의 변화들이 그냥 크게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좀 상황이고, 일본과 대만이나 이 중국과의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적인 반도체 특별법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여부, 그게 결국에는 대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좀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는 하겠지만은 그 섹터 간에 우리가 필요해왔던 그 정책적인 해결 부분들이 해소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흐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군투세도 있을 거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부활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증시와 대비해서 관세를 제외하고 이슈가 굉장히 변동성이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게 선진 지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좀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개시된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매도성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준비를 하고 땅하고 이제 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관세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압박을 줬기 때문에 공매도가 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 향후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업황이 뭐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대한 회복세가 가파르게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좋은 기술 이전 건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공미도 효과가 오히려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공미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외국인 수급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적으로 공미도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결국 공미도로 인해서 외국인이 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 뭐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추경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회복세,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투자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오히려 공매도 효과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투자 전략과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상반기는 우리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크게 한번 이제 하락 장세를 좀 크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한번 지켜봐 왔었고, 물론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 꾸준히 우리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그 관세와 금리와 관련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4월 10일 날 미국도 이제 CPI 발표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가는 뭐 가정을 보여주고, 관세도 여기 협상용으로 이제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4월 10일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리세션에 관련된 확률 자체가 거의 80, 70%까지 갔다가 실제로 40%까지 하향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사그라들었고, 그러면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둘씩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는 충분히 전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오늘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H20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철회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 비중이 거의 15에서 20% 비중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향후에 AI 캐펙스 투자 자체를 축소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4월 20일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스탠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중국이나 이제 여러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구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충분히 좀 좋아지는 가능성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폭매가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가격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미국 투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물론 이제 지금 메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가 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AI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큰 대형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다 보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취소 여부가 하나둘씩 나왔고, 3월 달에는 실제로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워낙 이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딥시크가 2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비용 고효화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는 있죠. 물론 이제 텐센트나 뭐 바이트댄스나 중국도 하나둘씩 이제 AI 모델들을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경쟁력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지브리 관련 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타게 되었고, 그러면 고럭3도 이제 여기에 따른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에 대한 더 많은 AI 칩을 굉장히 필요로 할 거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주가에 대해서 빠졌던 것에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이 시장이 로봇 시장을 가기 위한, 그리고 AI 시장에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그동안 대표적으로 좀 바닥은 어느 정도 탈피를 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해왔었고, 작년에 워낙 많은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이미 주가는 충분히 전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빠졌던 측면이었고, 물론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뭐 분기당 뭐 성장률이 40, 50%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30%만 빠져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가는 부분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AMD나 다른 경쟁사들의 AI 칩이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굉장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엔비디아는 그 많은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시장에서에 대한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HEC 수출 제한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철회가 되고 이제 이 시장이 더 파이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1분기 전년 실적 발표가 4월 8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었죠. 물론 제가 이제 봤던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저 효과 기대, 그리고 두 번째가 레거시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업황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엔비디아 이제 HBM3E 8단 반도체가 진위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 포인트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운드리 쪽은 아쉽게도 적자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한 2.4조가 나왔고 그리고 디램 쪽과 낸드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서 특히 1분기 때는 그나마 이군한신 정책에 따라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못 나오더라도 2분기 때 그 효과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세 번째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이제 컨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서프죠.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그 4월 9일까지 9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4월 10일경에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이게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얼마만큼 매기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만 초반까지 갔다가 그 5만 3천원까지 다시 빠졌던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특히 2분기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을 바닥을 예상을 했고 그 예상에 따라서 2분기 때부터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데 4월부터 이제 YMTC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낸드 가격을 1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했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2분기 때부터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차악은 좀 지났다라 좀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갤럭시 S25의 단기적인 여파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2분기 때는 8단 반도체나 그리고 12단 반도체 인증 여부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블랙의 공급이 더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12단 반도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러면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던 부분에서 크게 이번에 돌아설 수 있는 여부가 정말 찐으로 들어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파운드리는 1분기 때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겪어왔었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파운드리는 TSMC가 거의 68%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18에서 20%였지만은 지금 8%까지 점유율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2, 3기에 갈수록 오히려 적자폭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레거시 쪽으로는 적어도 만약에 물론 이번에는 1분기 기준으로 점유율 자체가 SK하이닉스가 36% 그리고 삼성전자가 34%죠. 거의 30몇 년 말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1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HBM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디램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6만 원, 그리고 7만 원 돌파까지 갈 수 있는 모양새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중국 관련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에 가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만난 게 샤오미죠. 그리고 BYD입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과 이런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그런 전장 장비에서 이제 반도체 칩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조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중국 쪽은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삼성전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칩 대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BYD가 그렇고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은 우리가 단순하게 AI 칩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전장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겠죠. 작년 2024년 3월이었죠. 그때 GTC 2025에서 특히 젠슨왕 대표님과 거기에 사인을 했던 이슈가 이후에 그 1년간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HBM2는 납품을 하고 있죠. 뭐 중국의 원의 저사양이다 보니까 그게 매출의 비중도 차지하고는 있긴 한데 시장은 HBM3가 언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만큼 HBM 쪽의 판매량에 따라서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큰 걸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차이가 결국 거기서 크게 갈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뜬금없이 갑자기 1분기 때 레거시 쪽이 회복이 해버리네. 중국이 이구하신 정책에 따라서 특히 IT 전방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PC 쪽이나 특히 스마트폰 쪽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PC는 올해 하반기에 10월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서 PC 쪽 교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살아나고 PC 쪽 살아나고 특히 서버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사에 대한 칩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삼성전자가 이때 우리는 HBM3를 8달이든 12달이든 언제 들어갈 수 있냐가 이게 시장에 대한 큰 감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금 눈여겨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9일 동안 강하게 조금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5만 원 가격대에서 유지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6만 원, 7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작년에 8만 원 5천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의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애널들이 10월에 들어간 것 같다, 11월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은 그런 가격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숫자로 좀 보여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던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인정받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물량들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시장에서 보는 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은 최근에 뭐 우리가 AI 쪽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메타는 거의 엄청난 투자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람마4도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줬었고 아마 이번에 오픈 AI 지브리 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아마 또 한 번 변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AI 출시라는 이게 검색용 기반으로 한 이게 대화형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로도 놀 수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상기를 시켜줬고 결국에 이게 이미지화를 시킨 거에서 또 한 번 이제 동영상화 시키는 영상화 시키는 생성형 모델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줬었기 때문에 이건 그록스리도 마찬가지고 람마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월 말 특히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서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오픈 AI의 지브리풍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걸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결국에 GPU가 뭐 10만 장이든 20만 장이든 이게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록3 출시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타게 되면서 나랑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 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이게 GPU를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좀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은 상저되는 분위기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저하고 분위기를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직원이 이제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이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론 교대로 하겠죠. 교대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야근이나 시간을 더 확대하게 되면서 그만큼 생산성을 더 할 수 있는 게 특히 대만이나 일본의 상황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반도체 이제 업체에서 도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섹터별로 산업별로 정해진 근무 시간 있는 사항을 따로 해달라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한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이런 이슈가 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세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제 TSMC나 아니면 특히 마이크론도 빠르게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좀 한 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워낙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딥시크가 쏟아지는 상황에 한국의 AI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 최근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주가적인 측면에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과연 이 B2C 시장에서 아니면 B2B 시장에서 이걸 확대하는 측면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오픈 AI를 쓰고 있고 그로서리를 쓰고 있고 특히 우리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온 디바이스 AI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는 그 디시크를 이제 탑재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은 검색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옛날에는 네이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구글이 계속 꾸준히 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특히 오픈 AI도 젊은 세대에서도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존에 뭐 하이퍼클로버 X나 여러 관련된 AI 모델들을 계속 꾸준히 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은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그만큼 데이터를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중소형 흔히 LLM이라고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뭐 솔트루트도 루시아 모델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특화된 케이스입니다. 흔히 우리 법률이나 이제 의료 쪽으로 전문화된 그 폐쇄형 이제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오픈 AI와 아니면 협업을 맺는 흐름이거나 그쪽으로 가는 수익 구조를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 회사들이 우리가 수익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SK 하이닉스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뭐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는 또 아닌 거고 애초에 이제 디램이나 4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출액의 50%를 거의 HBM3E로 다 어느 정도 점유율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나 아니면 여러 빅테크 업체들에게 더 많은 매출 비중을 올리겠다는 의미라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2라운드가 결국엔 HBM4 한 9월쯤이나 8월쯤에 본격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미 HBM3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증명을 해왔었고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HBM4 쪽에서 이제 물론 이번 GTC 2025에서 이미 엔비디아 젠슨하 대표에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특히 낸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10%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18만 원까지 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 때 제가 아까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게 되었을 때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